자, 심층 분석에 앞서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부자의 선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주식 투자의 방향과 관련된 질문이었고요. 자, 질문은 주식 투자,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4가지 보기를 드렸어요. 이제부터 매수하자, 아직이다 기다리자, 관심 없다 안 볼란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자, 결과는 매수와 보류가 거의 반반, 거의 비슷하게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약 4,0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투표를 보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전 멤버십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경제TV 2대 주주인 박용옥 투자자님이 추가 매수를 했다는 공시였습니다. 박용옥 투자자님은 한국경제TV를 약 6,1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물론 매수 물량이 아주 대단히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설문과 박용옥 투자자님의 추가 매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확실히 어떤 시사점이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이 2가지 사실에 대해서 거의 꽂혀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박용옥 투자자님은 왜 추가 매수를 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주위 직장 동료분들에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동생, 와이프, 친구들 다 물어봤어요. 다들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박용옥님은 추가 매수를 했을까요? 박용옥 투자자님은 더 떨어질 거란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닐 겁니다. 상식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박용옥 투자자님이 바보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옥님은 주식 투자로 1,500대의 자산을 일구신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보일까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우 단기적인 시점에서, 오늘 하루적 시점에서 박용옥님의 투자는 사실 상당히 바보 같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한국경제TV 주가는 5,680원입니다. 만약 5,680원보다 낮은 가격에 한국경제TV 주식을 사셨다면 단기적 시점에서 박용옥 투자자님보다 훌륭한 투자를 한 겁니다. 훌륭한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매우 단기적 시점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박용옥님이 우리보다 더 멍청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하워드 막스는 그에 져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지막에 뛰어들어 마무리한다. 그리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들은 결국 터지고 말 거품이 터지기 몇 개월 전, 몇 년 전까지는 바보처럼 보였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우 어리석은 투자를 감행하신 박용옥님이 현자라면, 혹은 지혜롭고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라면 그의 투자는 옳은 투자라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옳았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투자는 올바르지 않은 투자라는 거죠. 자, 다시 설문 투자로 돌아가 봅시다. 약 4,000명의 사람들이 투자를 해줬다면 저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여론을 반영한 표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기다리자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기다리자, 매수하자 반반이 나온 게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2가지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했고 일리가 있다.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매수하자를 살펴봅시다. 저 역시 기다리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매수하자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자, 근데 이제부터 한번 매수하자를 살펴봅시다. 만약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과반수 정도가
이제부터 매수를 시작했다면 코스피가 떨어질까요, 여러분들? 자, 만약 기다리는 사람이 반이고 매수하는 사람이 시장의 반이라면 코스피는 상승해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죠? 코스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투표 결과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수해야 하지만,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다리면 좀 더 빠질 것 같다. 매수하면 손해볼 확률이 높으니까 매수를 보류하자, 기다리자. 결국에는 이 매수하자라는 의견이 과반수지만 사실 이분들이 매수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금 판단이 맞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맞죠? 왜냐?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재 모두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팩트죠. 자, 이건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게 맞는 사실입니다. 왜냐?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측도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워드 막스는 그에 져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 중에서 분명한 것은 항상 틀리다. 어떤 투자 대상을 놓고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 투자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보기에 이 투자는 모두가 라는 말 때문에 절대 최고가 될 수 없다 라고 했거든요. 자, 주식 투자는 세 가지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매수하거나 보유하거나 매도하거나.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유하거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투자 혹은 최선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워드 막스의 이야기처럼 모두가 라는 말 때문에 절대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건 최고의 투자, 최선의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세 가지 포지션 중 최고 또는 최선이 될 수 없는 두 가지 포지션을 삭제하면 남는 것은 매수하는 것입니다. 박용옥님은 주식 농부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농작물을 잘 관리하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만약 박용옥님이 현자라면 혹은 지혜롭고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씨를 뿌리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즉 지금이야말로 주식시장의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를 농사에 비유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봄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즉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도 지금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얼마나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투자에. 저희 주식 투자 인생에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주식의 한자어 중에 이 주자가 이 그루주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도 역시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건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얼음공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식 고수분과 나눈 대화 일부를 얼음공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음공장 반백수 프로젝트, 이분 제가 영상을 제가 자주 봐요. 이분이 되게 뭐랄까 좀 살벌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팩트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저는 이분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이분도 역시 직장인이었다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분이라 요분 방송을 그래도 종종 자주 보는 편입니다. 자, 이분이 주식 고수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주식 고수분들은 주식 상승장은 물론이고 하락장 또는 보합장에서도 수익을 내신다는데 도대체 무슨 원리로 하락장에 수익을 내는 것이냐. 나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하락하는데 공포심이 대단한데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락장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식 고수분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락장에 돈을 번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했을 때 이론에 불과하다. 왜냐?
하락장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매도, 선물 등 시장을 예측해야 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예측의 영역은 정말 신의 고수 영역이다. 즉,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예측이 맞았다고 하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락장에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는 하락할 때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락한 다음에 돈을 번다는 이야기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가 워렌 버핏인데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업종이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잘 사놓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다. 버핏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 즉 결론은 하락장에 수익을 낸다는 의미는 하락장에 적절히 매수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반등 이후에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하락 이후에 반드시 반등이 있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위 질문과 대답은 너무나도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공포에 매수하라는 이야기니까요. 주식시장에서 공포가 뭐죠? 매도하는 것만 여러분들 공포일까요? 가만히 움츠려 있는 것도 공포 아닐까요? 두려움 아닐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부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급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저 역시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겁쟁이입니다. 사실 저는 겁쟁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아니 스스로 겁쟁이라고 칭하는 저를 놀릴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신감이 부족하냐? 왜 자책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정확하게 인지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메타인지를 한 셈이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저는 그 말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겁쟁이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은 계속 하더라도 최소 투자에서만큼은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 제가 생각하는 주가 기본 모형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였습니다. 그것을 일반화하여 일부분을 제가 그래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A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과 A 다시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은 같을 겁니다. 왜냐? 시점은 다를 뿐이지 매수 가격은 같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A 다시에서 매수한 사람이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A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A 지점과 A 다시 요 사이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A 지점부터 주식을 분할 매수한 사람, 주식을 사 모아간 사람과 A 다시 지점부터 주식을 분할 매수, 사 모아간 사람의 자산의 크기는 어떨까요? 수익률은 어떨까요? 당연히 A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모아간 사람의 수익률이 높겠죠. 왜냐? 이 사람은 계속 올라가는 주가에 몸을 태웠고 이 사람은 요 지점 저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익률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세상 만사의 일이 조급하면 그르칩니다. 이건 제 경험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쫓아가는 사람 누가 조급할까요? 당연히 쫓아가는 사람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그르칩니다. A 지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박용욱 투자자입니다. 박용욱 투자자는 분할 매수로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제가 이전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분할 매수 결정이 얼마나 대단하고 저희에게 시사점이 큰지 저는 알게 되었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은 모두에게 현실입니다. 박용욱 투자자님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1500대 자산가는 1%만 주가가 하락해도 15억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15억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입니다. 분명 박용욱 투자자님도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했습니다. 박용욱 투자자는 두려움을 통제한 겁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선을 넘어 실행에 옮긴 겁니다. 물론 박용욱 투자자님의 자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번 추가 매수는 정찰병 정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추가 매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가 베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패를 받아보기 위해서 콜을 했다는 겁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SCB 한 기를 적진으로 정찰 보낸 것입니다. 물론 정찰병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타크래프트에서 처음 보내는 SCB, 정찰병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게임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영 투자자님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지혜롭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자, 그럼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할 겁니다. 분명히 박영옥 투자자는 경험 많은 가치 투자자입니다. 박영옥 투자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 대가들은 아마 A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A 시점까지 주식 투자를 완료할 겁니다. 자, A 지점은 아마도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나올 때 혹은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이라면 분명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올 때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면 언제라던가 그러나라는 말을 잊고 무조건 주식시장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명언을 박영옥 투자자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한창 올리겠다고 떠들썩한 가운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결국 우리는 두려움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겁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그때는 분명히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존 템플턴의 말을 빌리자면 피가 흥건하고 그 피 일부는 나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계속 몸을 움츠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금리가 인하되었다고 했을 때 올인을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올인은 계속 베팅을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기보다는 두려움을 통제하고 누르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팅을 계속해서 중간에 죽지 않고 끝까지 베팅해야 올인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팅을 시작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올인을 외친다? 운동선수들은 최고의 시합을 위해 경기에 투입되기 전 몸을 풉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최고의 투자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투자 전에 이미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투자를 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큰 부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들은 스스로 두려움에 떨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먼저 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매수하면 더 떨어질 겁니다. 분명합니다.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한번 맞서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도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의 취지 자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 어제보다 오늘 부자가 되자. 먼 미래에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큰 부를 형성하자. 그게 제 채널의 취지고요.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실 저는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설사 이 주장이 틀렸더라도, 이 주장이 잘못됐더라도, 이 주장이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드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각은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부자의 선 네이버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핵심은 제가 2022년 2월 6일 곧버스 투자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공개 영상으로 올렸었어요. 4개월 전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서 비난글이 많았어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지우지 않고 유지를 했습니다. 비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 영상을 내리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지우려고 했어요. 내리려고 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봤을 때 운 좋게도 고포스의 수익률은 지금 4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가장 많은 댓글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다. 실패를 하더라도 한번 역발상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생각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고버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 투자에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초기화 수익의 비밀은 역발상 투자다라고 이 썸네일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물론 좀 더 영상을 잘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항상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항상 후회를 해요. 좀 이렇게 말을 할 걸. 그럼 더 좋았을 텐데. 자, 일단 예측이 맞았다는 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도 실행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역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어느 정도 소신발언에 해당합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예측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예측이라면 예측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측 중에서는 예측의 성격이 낮은 예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측한 것일까요? 물론 예측의 성격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을 수도 있고 안 굳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가 온 뒤 땅이 굳었기 때문에 이 말은 속담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버블과 폭락은 분리할 수 없는 쌍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붐이 있으면 주가는 반드시 폭락한다고 말했고 이것은 영원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붐 없는 폭락 없고 폭락 없는 붐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버스에 투자할 당시 저는 주식시장이 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폭락장 혹은 약세장의 초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닙니다. 그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진심인 일개 직장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본주의 최하층민인 제가 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어떤가요? 주식시장. 하워드 막스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지금이 주식시장의 봄이라면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하는가 혹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종목이라고 대충 감이 오시는 종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위기라는 것을 인지하고 준비를 하면 분명히 늦지 않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꾸준함과 그간의 과정, 시간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멤버십을 운영한 것이 2021년 3월부터입니다. 약 1년하고도 3개월 전입니다. 그 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달에 2번씩 종목을 발굴하고 심층 분석을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도 그간 업로드된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몇 개의 영상만 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종목 분석을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빨리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분석 방법을 도입해서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을 추려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준비 과정이 좀 덜 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년 3개월의 과정이 모두 멤버십 영상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단기간 내에 빨리 보실 수 있다면 1년 3개월의 기간을 버신 거죠. 지난 1년간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다는 것에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꾸준함은 우수함을 이깁니다. 그 1년간 3,000개의 종목을 검토했습니다.
1사이클에서 약 2,000개의 종목을 검토를 했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현재 1,050개의 종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괜찮은 기업들을 상당수 발굴을 했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1차 사이클에서 발굴되었던 종목이 2차 사이클에서도 발굴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차 사이클에서 발굴된 종목은 엔간하면 다시 발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새롭고 더 괜찮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걸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진짜 다시 소개해드려도 좋겠다 싶은 종목은 제가 다시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가난과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승장에서 매수하고 하락장에서 매도하는 우를 범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약세장,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강세장,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체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 두려움의 굴레,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약세장, 폭락장의 초입 혹은 약세장의 어떤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성공 투자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용할 만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영상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전략은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지금 읽고 있는 캔피셔의 3가지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 에서 캔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약세장은 약세장처럼 보이지 않으며 진짜 강세장은 강세장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 이 말이 뭐냐? 약세장임을 모두가 알아차린다면 이미 그것은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이란 말이고, 강세장임을 모두가 알아차린다면 이미 그것은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이라는 말입니다. 즉, 모두가 약세장임을 인지하고 공포에 질려 있다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고 있다면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실상은 위험이 가장 적은 상태이고 곧 매도세가 메마를 것이며 매수세가 우세해지면서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강세장임을 인지하고 전혀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며 곧 매수세는 메마를 것이고 매도세가 우세해지면서 주가는 하락한다는 말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짜 약세장은 어떤 말이냐? 모두가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공포, 두려움에 떨고 모두가 매수를 뒤로 미루고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도하고 모두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지금은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세장의 초입이라는 이야기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역발상 투자죠. 자, 진짜 강세장은 뭐다? 모두가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고 흥분한 상태고 모두가 매도를 뒤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고요. 모두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지금은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약세장의 초입이라는 이야기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약세장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금리가 높으니까요. 경제활동은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만약 아래와 같은 수익률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실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당연히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이 주식 투자, 여기에 수익률이 8%로 가장 높으니까 주식에 투자하시겠죠. 자, 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위 수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채권 투자입니다. 혹은 예금 투자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수익률을 보일 때 굳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은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부도를 낼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 사업할 필요가 없죠. 채권에 투자하면 되는데. 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려고 하겠죠. 왜냐? 채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 팔라고 할 겁니다. 왜냐? 채권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사업, 부동산, 주식의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금리가 오르면 사업, 부동산,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떨어질까요? 경제 활동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함이죠. 적은 비용,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설비와 자산으로 사업을 해서 매출과 이익을 더 증가시키죠.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비용, 이자가 늘어납니다. 자, 비용, 이자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늘어난 만큼 제품의 가격을 높이거나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하고 매출과 이익의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대부분 기업들은 가격을 높입니다. 즉, 호황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사업, 부동산, 주식 수익률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분할 매수할 때고, 왜냐? 지금은 모두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의 초입이다. 하지만 결국 약세장으로 접어들 것이다. 왜냐?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주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약세장과 강세장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결론은 다소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은 팩트죠. 자, 지금이 강세장이다. 지금이 약세장이다. 혹은 지금이 약세장이다. 라고 말하는 건 모두 틀릴 수 있겠지만 다소 높은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가장 맞는 말일 것이죠.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변동성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락과 상승이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경기는 침체될 것이다. 예를 들면 파산하는 기업과 실직자가 증가될 수 있다. 빨간 박스에서 매수해서 파란 박스에서 매도하는 것이 베스트다. 해당 바닥을 찍을 때까지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몇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세장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계열이 10년짜리 시계열일 수도 있고, 5년짜리 시계열일 수도 있고, 2년짜리, 1년짜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요 약세장 국면이 아마 바닥을 찍을 때까지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자, 결론이 다소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자, 이건 리밸런시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즉 이것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리밸런싱으로 대응이 가능하고요. 경제는 침체될 것이다. 자, 침체되면 방어적인 투자 전략은 채권을 사는 겁니다. 즉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포함하면 되겠죠. 자, 빨간 박스에서 매수해서 파란 박스에서 매도하는 거다. 자, 이건 리밸런싱 전략으로 역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닥을 찍을 때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역시 이것도 리밸런싱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몇 년간 유지할 수 있다. 자, 이건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포함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책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채권, 현금, 주식을 적절한 비중으로 보유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절한 비중을 결정했다면 계속 리밸런싱을 한다. 자, 이게 대응입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켄 피셔의 책에서는 약세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켄 피셔의 약세장에서의 방어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캠피셔는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현금 24%, 채권 30%, 주식 23%, 공매도, 그리고 역배팅이죠. 인버스 또는 곱버스가 될 수 있겠죠. 그걸 23%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투자대가들이 권장하는 투자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좀 더 저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심플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위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수정한다면 현금, 주식, 곱버스를 5대 3대 2 비중이나 5대 4대 1 비중으로 간다던가 아니면은 현금, 주식, 채권 비중을 5대 3대 2로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 현금과 주식을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리밸런싱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따라서 리밸런싱은 사실 요 전략이 가장 손쉽고 편합니다. 자, 어떤 자산으로 비중을 얼마나 만드느냐 각자 개인의 취향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 공부가 어렵고 복잡한 게 싫으신 분들은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률의 승자는 주식 투자입니다. 그리고 채권이나 공매도, 인버스, 곱버스를 어설프게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움직이셔야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라도 해서 실패를 맛보고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언제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결정이 되셨다면 이제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리밸런싱의 위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리밸런싱의 위력은 강세장, 즉 주가가 비쌀 때는 자연스럽게 매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약세장, 즉 주가가 쌀 때는 자연스럽게 매수를 유도합니다. 즉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공포에 매수하고 탐욕에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리밸런싱 전략입니다. 리밸런싱의 위력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셰넌의 도깨비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현금과 주식의 비중을 계속 50대 50으로 리밸런싱을 해줬던 수익률의 그래프고 요 파란색 선이 주식만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변동성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심한 장에서는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수익은 0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현금과 주식 비중을 계속 50대 50으로 맞춘다면 수익은 우상향하게 됩니다. 겨우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했을 뿐인데 수익이 우상향하는 것이 기이하다고 하여 이것을 셰넌의 도깨비라고 부릅니다. 자,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총 투자 가용 금액을 100이라고 하고 캠피셔의 포트폴리오를 차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현금 24, 채권 30, 주식 23, 공매도 23 이렇게 해서 총자산 100이라고 해놓고 지금 한번 리밸런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주가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평가액이 어떻게 변했느냐. 현금은 그대로겠죠. 채권은 35가 됐고요. 주식은 23에서 10으로 평가액이 변경됐습니다. 공매도는 늘어났겠죠. 23에서 30 이렇게 변경이 돼서 총자산은 99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비중을 다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비중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현금을 이 총자산으로 나눠준 거를 곱하기 100 하면 비중이 나오겠죠. 자, 비중 계산을 해주면 24, 35, 10,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중을 최초에 요 설정해놨던 이 비중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24는 그대로 내비두면 되겠지만 자, 35가 늘어났는데 원래 채권 비중은 30%거든요. 따라서 5 비중만큼 매도를 해주고요. 주식 평가액은 23에서 1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3만큼 추가 매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매도는 23에서 30이 늘어났기 때문에 7만큼 매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13만큼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 12만큼 매도를 했기 때문에 모자란 1의 비용을 현금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밸런싱 결과는 23, 30, 23 이런 식으로 다시 비중을 맞춰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말이죠. 이 포트폴리오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략적으로 올라간 건 팝니다. 떨어진 건 사고요.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 한 다음에 현금 비중을 항상 전체 투자 자산의 50%로 맞춰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 비중을 높인다, 50%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주식 평가액이 떨어지면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비중을 맞춰주고요.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주가를 팔아서 현금을 좀 채워주고 그렇게 50%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게 되는,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리밸런싱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즉 올라가면 팔고 떨어진 걸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비중을 맞춰주는 겁니다.